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엽기수석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참여를 위한 당헌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다면 유인태 전 의원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비슷한 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유인태 수석을 신뢰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도 어쨌든 상식에 맞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정무수석이었지만 야당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인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유인태 전 정무수석,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의원이 SBS에 출연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당헌을 바꾼 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벌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와 벌이고 있는 이 맞짱 뜬 것, 평검사를 지목해서 저격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저급하다고 했습니다. 경박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범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그쪽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얼마 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태섭 한 명도 소화 못할 정도로 이 획일적인 민주당의 문화, 지금은 민주당보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비판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사실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고 유인태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엽기수석이었습니다. 그만큼 행동이 엽기적이었다는 그런 언론의 평가를 들을 만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유인태가 SBS에 나와서 추미애 장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본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SNS에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서 과거 비판 기사를 올리면서 인사보복을 하려는 듯한 그런 글을 날리자 지금 검사들이 벌떼처럼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경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인태 전 총장,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 그때는 초대 민정수석 문재인과 나란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원조 친노 인사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인태 전 수석이 이 정도 말했으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인태 전 총장은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경박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SNS 중독자들은 게시물 올리는 것을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 국가 원수 중에 SNS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수기해서 올리는 SNS 게시물은 몰라도 추미애 장관은 이번 건은 바로 올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유인태 의원이 어쨌든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서울 광진 을에서 했으니까 함께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했을 텐데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참으로 속으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냐,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제가 뭐 유인태 전 수석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같이 의원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경박해 보였으면 공개적으로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발언까지 했겠습니까? 자, 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개정키로 결정한 당헌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혁신위 김상곤 혁신위에서 제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시킨 겁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당혁신위원회에서 그 당헌을 만들었을 때 정당이 무공천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쟁도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다.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나도 명분이 없는 처사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한 말도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 정당을 저쪽에서 만드니까 아주 천벌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천벌받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연 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다. 천벌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습니다.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유인태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급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양수석을 했습니다.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초대 정무수석이 유인태입니다. 엽기수석. 유인태 전 수석까지 이 정도 발언을 할 정도면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참으로 망신스러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낙연 추미애의 행동을 방임하고 있는 아무 말도 못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치러집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귀책 사유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만든 개혁 당헌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 이 선출직 의원이, 선출직 단체장이 이 민주당의 중대한 과실로 이 선거를 새로 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버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헌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꼼수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그 당헌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정말 얼굴이 두꺼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전당원 투표를 한 결과 상당히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 당원의 3분의 1이 투표하지 않은 겁니다. 34%에 훨씬 못 미치는 26%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이걸 놓고 전 당원 투표 결과 효력이 없다, 무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전 당원 투표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궤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언론사들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였나? 투표였나? 자,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제목만 보면요. 민주당 투표 설문조사였나? 국민의힘 현대판 445입. 민주당 책임정치의 민낯 60만 명의 당원은 침묵했다. 87% 찬성 내세운 민주당. 투표율 26% 문제 삼자 여론수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원 투표가 의사결정용이 아니라 여론수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명분에서 져버렸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끝났습니다. 자, 이 문재인 당헌을 폐기하는 이유도 아주 구차스러웠지만 그 절차도 무효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지난 1일 이틀간 시행한 당헌 개정 및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찬반 전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주장과 달리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투표율이 문제였습니다. 자, 전당원 투표입니다. 그런데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3,959명인데 이 중에서 21만 1,804명이 참여해서 26.35%의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60만 명은 안 했다는 겁니다. 투표를. 21만 1,804명, 26.35%, 4분의 1 정도만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 규정 38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대한 조항인데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 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그러니까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이 요건에 미달된 겁니다. 3분의 1이면 33%인데 26.35%만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자, 투표 결과는 이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투표율 자체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공보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이 전당원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다. 당이 구축한 모바일 투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효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묻겠다는 설문조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공보국은 당규 제2조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이다. 지난 주말 당이 실시한 것과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다.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조항을 이렇게 헌시자점 내던지고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게다가 당헌 96조 2항을 바꾸는 건데 이 개정안은 똑같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가 원안인데 여기다가 한 줄 더 붙였습니다.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이게 확정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서 한 번 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3분의 1도 안 되는 당원들만 투표했습니다. 왜?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이 선택이 후한무치하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계획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왜 입이 없습니까? 말 안 합니까? 내가 허락했다. 내가 주도했다. 아니면 나는 못 받아들인다. 말 못합니다. 지금 창피합니다. 지금 어제 김종인, 주호영 두 투탑이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5년 뒤에 이렇게 말을 뒤집는데 그 절차도 뭔가 문제가 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였지 의견을 위한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족수 조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콘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당원 26%만 참여한 투표로 문재인 당원을 폐기했다. 정당성 있나? 이런 게 지금 언론들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주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 26% 투표율로 당원 뒤집기, 민주당 투표율 효력 논란, 민주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 야 현대판 4.4 5.2 민주당 모든 당원은 정말 서울 부산 공천 찬성했을까? 이것들이 지금 제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야권의 국민들에게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결국 동부 구치소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동부구치소 4평짜리 독방에 있게 되는데요. 정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건만 우리가 지금 권력을 뺏겼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뺏긴 상태에서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대법원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은, 아니 이재명, 은수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죄로 풀어주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 대법원이 이전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이 정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17년형을 무려, 그래서 거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독방에 결국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법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금 지급도 일체 없고 경호 경비 지원도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말하자면 제공해주는 모든 예우 의전, 그 다음에 통신, 경호, 연금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16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2036년도 만 95세로 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결국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그 일 하나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부 이 구치소로 이감이 되면서 결국은 나를 구속할 수 있지만은 결국 진실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이게 수감이 됐고, 오늘 수감 현장에는 옛날 그 이명박 계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김문수 전 지사는 이 생사람을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페북의 글을 지난 30일 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김문수 전 지사 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데 검사 판사들이 다수가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서 횡령과 뇌물죄를 총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셀러리맨의 우상,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 죄인 중 비리 하나가 없었다. 그리고 생사람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우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웅길에 나선 전직 의원들 이은재, 김문수, 장제원, 권성동 이런 의원들이 논현동 자택에서 배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 당헌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아침에 제 해석과 비슷한 지금 논란들이 뒤늦게 오늘 오후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침에 이 핵심은 바로 뭐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압도적 다수로 이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표율이 20초는 투표율을 본 거예요. 투표 참여율이 26%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권리당원이 80만 명에 달하는데 20만 명밖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26%입니다. 그러니까 74%가 사실상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과 관련된 투표는 사실상 현 지도부, 이런 투표에 회부한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에요. 왜?
아니 대통령한테 이거 보고 한번 안 하고 대통령 승인 없이 이러한 당원 투표를 하겠어요? 다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다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다 조율해서 그거 빨리 당원 투표에 시간이 없잖아?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 4월 선거니까 빨리 서둘러라. 이런 조율이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74%의 당원들이 이번 투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당원에 만들어놨잖아요. 자기네 기책사에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고.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자기네가 내겠다? 그러니까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양식이 살아있는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사실상의 불신임 투표, 이게 불공정한 투표 행위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거를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똑같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기사들이 뒤늦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당원 당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당원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상 전 당원 투표의 유효 투표율은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6%만 투표했으니까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33%. 이거 똑같아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날아간 게 뭐예요? 투표를 딱 까보니까 33%,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직을 내놓고 지금 좌파한테 넘어간 거예요. 서울시장직이. 똑같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항변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거 절차적으로 그냥 하나의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절차가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구두로 결정된 절차가 아니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명문화된 절차가 바로 뭐냐? 유효 투표율, 전 당원 투표로 딱 못 박아 있어요. 당규에. 이번에가 전 당원 투표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넘겼어야죠. 이 절차가 바로 강제성 있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그냥 합의해서 만든 절차, 일시적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무시한 거니까 이번 당규 이 당원 이 개정은 불법이다. 이거 있잖아요. NGO 단체에서 이거 헌재라든가 이 법률 심판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성이 없이 공천을 하면은요, 이거 선거법하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제가 의견을 이 자리에서 못 제공해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선거법,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당원의 위기호 관련, 그 다음에 법률 위반 관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오잖아요. 선거 원천무효가 됐어요. 왜냐면,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당원을 바꾼 것 때문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공천을 받아서. 그런데 이 당원을 바꾼 결정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은 불법의 개정된 당원을 가지고 추천한 공천권도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아직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쯤 남았잖아요. 6개월 안에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이건 이 패스트 트랙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 트랙 형식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저는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강력히 제기합니다. 그래서 본 방송 여러분들께서 듣고 나신 이후에 저의 이런 의견 우리가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야권 국민들이. 그래서 SNS로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논평한 이 얘기는 어느 언론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법률 상식은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근거가 되는 행위에 그 근거 법이 무효면 그 행위 자체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뭡니까? 상식을 입법화한 게 법이에요. 명문화시킨 게 문서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 플러스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는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과 동시에 대권을 향한, 즉 정권 재창출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 메모드급 부엉이 싱크탱크를 지금 발족한다는 거예요. 이름도 부엉이에요. 이름도.
물론 이제 가칭으로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4.0이니까 민주당 4세대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 정부. 그래서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든다, 창출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만들기로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렸고, 초대 연구원장에는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창립회원으로는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황희, 그 다음에 김영배, 정태호 이런 친문 핵심들 50여 명이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친문들 모임이 부엉이 모임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문 세력이 외연을 확대하면서 재편을 꾀한다. 그리고 회원들이 회비는 1인당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사무실은 국회 바로 앞에다 내놓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11월 6일 날, 뭐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김경수 지사 드루킹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저런 거, 지금 재보궐선거 나가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판결이 앞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에 도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조국 선처와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밝혔잖아요. 느닷없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났더니 조국한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 근데 이 선처가 뭐냐? 이게 압수수색을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얘기냐? 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 이것은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관해서 조선일보에서 박상기 전 장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수차례 했는데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침묵은 동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짓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서민 교수와 김남국 이 의원, 요즘 설전이 많아요. 근데 뻔뻔히 김남국이가 KO패를 당하고 있는데 또다시 KO패를 당했다. 김남국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말도 잘 이해를 못해요. 국어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 서민 교수가 이 SNS를 통해서 비판조로 비꼬는 그런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사과하는 형식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비꼬아서 사과하는 것이지 진실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말로 사과한 줄 알고 정말 사과를 잘하셨습니다. 요렇게 답변을 또 보냈어요. SNS를. 그런데 이 사과는 또 이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댓글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런 정말 수준의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 지금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한동안에도 윤석열 총장 이 화한 문제를 두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완패했어요. 이번에 또다시 완패했다. 뭐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서민 교수가 최근에 고 신해철 씨를 추모하면서 신해철 씨가 지금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의 착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했을 것이다. 이런 요지로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고인 이용권이 저쪽 진영만의 권리인 것도 망각한 채 절대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고인을 소환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인 이용권이라는 게 저쪽 진영만의 권리인 것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거를 고인들 권리를 이용할 줄 아느냐? 나도 이용할 줄 안다. 내가 오래간만에 고인 이용권을 이용해서 너희들 좌파들을 공격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제 언급조차 안 되는 고인을 소환해 버렸는데 앞으로는 히포크라테스는 물론 죽은 사람은 일체 소환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딱 한번 제대로 신해철 씨 얘기를 꺼내갖고 너희들한테 직격탄을 가하겠다. 이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서민 교수님 빠른 사과를 잘하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직업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의 최근 행동들은 너무 경박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저는 서문 교수님이 제2의 변희재 씨, 진중권 씨보다는 이상돈 교수님,
최장님 교수님, 이거는 최장집 교수님을 오타한 것 같아요. 같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묵직하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타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며 지나친 풍자와 조롱은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얘기, 타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이 얘기는요, 본인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수준이 말이죠. 더 이상은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수정, 1세대 프로파일러로 알려져 있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프로파일러가 뭡니까? 범죄심리학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분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이렇게 초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오늘 이수정 교수가 한마디 추미애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범죄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을 모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는 결국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이 말 하나만 믿고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말하자면 행사했잖아요.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 김봉현 씨 말을 믿는 추미애 기가 막히다, 이런 취지로 말도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금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자를 정의구현을 하는 내부 고발자로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니까?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제일 좋아해야 할 집단은 바로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난 26일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감에서 법무부 감찰 조사 결과 사실로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봉현 씨가 주장한 폭로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검사한테 술 대접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 정치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거, 이렇게 말만 믿는 거, 이거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좀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기나 한지 정말 헷갈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태와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로비스트로 쓰였다. 연예계의 큰 손들이.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태가 라임 사건에서는 바로 김정수 리드 회장입니다. 이 김정수 회장이 김봉현이하고 좀 잘 친해가지고 결국은 김봉현이는 전주 역할을 했다면 김정수는 설계자 역할 같은 것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의 라임 부사장, 지금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김정수를 만나면서 라임 사기 행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옵티머스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예기획사 신모 씨, 신 대표. 그래서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신 대표가, 김재현 씨가 이 신 대표한테 롤스로이스 차까지 제공해주고 강남 N타워의 사무실까지 제공해줘서 정관계 인사,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도피 중에 있어요. 이 사람도 바로 연예계에 아주 이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 개그맨들, 강성범, 김준호, 김대희, 김숙, 문세윤, 심연섭, 황승환, 이런 사람들이 소속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정수, 이 사람, 이 관련 연예기획사에는 이병헌, 이정재, 신은견, 신하균, 이런 배우들이 소속돼 있었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미애 비판하는 지금 온라인의 검란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아들을 수사한 검사까지도 막내 검사라고 합니다. 이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참하고 참담하다. 그런데 이 막내 검사는요, 마침 한양대 법대 추미애 장관의 직계 후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댓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커밍 아웃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좌표 찍기 한 것과 관련해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전현직 장관님들의 SNS 게시글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
그 없던 비판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만큼은 무섭도록 생생하게 전달된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을 봐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 힘내십시오, 선배님. 요렇게 지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 노무현 때 정무수석이었죠. 이분이 종종 언론에 출연하는데요, 옳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언론 출연을 통해서도 이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추미애 이런 경박한 짓을 하고 있다. 검사 커밍아웃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명분 없는 그래서 SNS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여당이 공천하려고 하는 거 명분 없는 처사다. 아주 씁쓸하다. 요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검에 설치된 윤석열 총장 화환이 철거됐는데요. 다시 동부지검에 대형 화환들이 나타났어요. 동부지검에 뭐라고 나타났냐? 동부지검 평검사 힘내라. 동부지검 나이트클럽, 정치 도우미 진행원 퇴출, 이런 문구가 적힌 대형 화환 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환을 보낸 보수단체는 애국순찰팀의 한경구 팀장이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유튜브 생중계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검 나이트가 문을 닫고 동부지검 나이트가 문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관정 동부지검장, 진해원 부부장검사, 진해원이가 거의 부부장검사로 발령나 있잖아요. 검사 등을 비판하는 취지다. 이렇게 지금 이 꽃 전시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윤석열 테마주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 바로 덕성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오늘 덕성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30%나 급등을 해서 1380원, 5980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성이 뭐하는 회사냐면 국내외 여러 기업의 합성 피혁과 합성 수지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대표 이봉근 씨 그리고 사회이사 김원열 씨가 윤석열 총장과 서울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회사는 2002년도 월드컵, 2006년 월드컵, 2014년 월드컵 공인구 원단을 공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리고요. 본 방송 특히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개정된 당헌 당규, 저는 법률적 타당성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3분의 1, 당헌이 규정한 전당원 투표 3분의 1 이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정위가 잘못했느냐, 윤석열 잘못했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가 윤석열보다 훨씬 잘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정립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검찰의 난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론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침 중앙일보에서 하나의 칼럼과 논설이 이러한 저의 방송 주제에 맞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정제된 의견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죠. 제가 요즘 이렇게 논설과 사선 중요한 것들을 한두 개씩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2개를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사설을 통해서, 사설은 정말 그 논설위원, 논설실장 이런 한 30여 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해온 베테랑 언론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는 하나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론가들의 좋은 말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정제된 언론이에요. 이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제 방송은 1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해 올리고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그런 사설과 칼럼 여러분들께 소개 계속해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너뛰지 마시고 반드시 경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동향인데요. 일단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바이든이 우세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바짝 뒤쫓고 있는데 특히 경합지역에서 지금 이 뒤쫓는 것이 역전시키기에는 역시 새가 좀 부족하다. 이것이 제가 보는 한마디로 요약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정치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집결해가지고 수시로 발표해주고 있어요.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7.8% 앞서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년 선거 때는 힐러리가 1.5%포인트 앞선 것으로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이걸 보면 무려 5배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벨트와 이 북동부의 러스트벨트잖아요. 러스트벨트는 좀 못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업지역. 그리고 선벨트는 일주량이 많은 햇빛이잖아요. 그 햇빛이 많은 일주량이 많은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3개 주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고요. 남부 3개 주의 경우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애리조나 이 6개 총 주가 경합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앞섰지만은 지게 된 것은 이 경합주, 즉 경합주라고 하는 것은 선거인단 수가 많아가지고 538명인데 총 그 선거인단 수가 많아가지고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주가 바로 이 6개 경합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대 경합주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면 0.1 내지 2.1포인트 정도 앞서는 초접전 양상을 특히 선벨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러스트벨트 이 북동부 지역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데요. 펜실베니아에서는 3.7, 위스콘신 5.7, 미시간 7.3으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 러스트벨트에서도 트럼프가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518명 중에 바이든이 216명, 트럼프가 125명. 그래서 나머지 197명을 두고 이제 내일이 11월 3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시간.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시간으로 치면 모레 선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안보정로를 통해서 미국 선거 동향을 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실패, 이 패배, 연임 실패 가능성을 많이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미국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선에서 조기 승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뒤집어질 경우에는 바로 선거일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언론 보도도 있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도 이제 내년 선거가 있잖아요.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 측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나치게 호남 쪽 민심을 구애하다 보니까 TK 쪽에서 지금 민심이 팍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한 주 사이에 10% 정도나 TK 쪽에서 빠지고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에 급히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책 협의회까지 하면서 지금 다시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TK 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지휘부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맞받아 서로 치는 이 대결 국면에 돌입해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의 지지율이 빠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평가는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죠. 지나치게 서진 정책을 쓰는 데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홍준표 의원이면 그래도 TK 지역에서 살아있는 BK 지역에서 그런 차기 잠룡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러한 홍준표 의원을 복당에 대해서 선 긋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현 야당의 그러한 입장에 관해서 TK 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급히 대구에 들어가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매일같이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이중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려고 작심했느냐, 지금 강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민심 위반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특히 초선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복당하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이렇게 유도해서 유입시키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진들의 경우에는 또 반대되는 초선과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다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당이 깨진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싸우더라도 집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이 100배 낫다.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조직으로 보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민간 조직이든 아니면은 정부 조직이든 편하게 얘기해서 싸운다는 거지만은 그만큼 생산적인 논쟁으로 해서 조직과 국가와 그 다음에 그 기관이 가정이 발전한다. 그러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특징 아니겠어요? 일사불란한 것도 좋지만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를 때까지는 그야말로 이 제로 베이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정책 결정 과정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준표 의원의 이런 복당 문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복당 문제를 금년 안으로 결론을 내서 전열을 가다듬어도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문제의 인물, 의혹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채널A 기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널A 기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제보자 지모 씨가 계속해서 이미 3번 재판에 안 나왔고 지금 4번째 열리는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유서의 원인은 바로 뭐냐? 아니 한동훈 검사장도 조사도 받지 않고 증인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거기에 가느냐? 이런 법정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이유로 하고 있는데요. 야, 대한민국 공권력, 검찰의 힘, 법원의 힘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됐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미애에 관해서 지금 여론은 이미 추미애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 1등을 하고 있잖아요. 37%가 맨 먼저 잘려야 할 사람 1번이 바로 추미애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마음대로 발동하고 있고 감찰권도 마음대로 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일보에서요. 엠브레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대부분이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검찰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지휘권과 감찰권. 이렇게 보는 비율이 49.6. 아니다. 적절하다. 이것은 43.3%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도층과 무당층으로 내려가면 더 커요. 무당층에서는 무려 68.1%가 잘못된 지휘권 행사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65.6%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추미애의 여러 가지 이 검찰에 대한 개입, 반발과 불만,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흔들기, 이러한 이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중앙일보 장세정의 시선 이 칼럼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좀 다양한 지표를 도입해서 누가 학자가 한번 이걸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추미애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보통 크지가 않다. 이것을 좀 데이터화 시켜서
누가 연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 장세정 의 시선, 이 장세정 기자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 11월 2일자 이 칼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쉽고 여러분들께서 토킹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걸쳐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시각서 따져봤다. 추미애 윤석열 내쫓기. 그래서요, 이 직장에 이 관련 규정이 있어요. 관련 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법을 가지고 분석한 아주 재미있는 이 칼럼입니다. 기상천외한 언행을 일삼는 추미애 장관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해도 법과 상식의 한계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해 부하냐 아니냐가 큰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다. 추 장관을 상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내가 당신이 보스야, 덤비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법조계에서도 누구 말이 맞는지 갑론을박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출을 정치인이 지휘하는 셈이다.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이거 얼마나 옳은 얘기잖아요. 예.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는 논리를 폈고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내세웠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직권 발동 대상이란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장관이 총장을 함부로 대하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고 그러면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몇 발 물러서서 추 장관의 상사 부하관계라는 논리대로 보더라도 문제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집요한 압박은 거창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나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히라는 각도에서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2018년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6조 2항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추 장관이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윤 총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명을 거역했다라거나 말 안 듣는 총장이라고 부하 총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했다. 봉건왕조 시대의 어투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이런 상사를 나쁜 꼰대 상사로 여긴다. 지난 7월 21일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자료를 읽었고 이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사실상 윤 총장 만신주기였다.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때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 다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탐탐 기회만 노렸다가 이번에 감찰권을 발동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 느닷없이 이런 윤 총장 아내와 장모에 대한 스마트폰 보는 게 보고서 읽어봤잖아요.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나 했더니 지금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의도가 노출이 됐다. 이것이 저의 해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 추 장관이 라임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사 접대 등의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적시했다. 처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수사 지휘와 보고를 일절 밟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으로 인해 졸지에 부도덕한 총장으로 내몰리자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한 셈이다. 또 하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나.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수진 의원이 추 장관의 4차례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으로 압축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검찰 안팎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시인했다. 검찰총장의 임무는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인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가 시킨 셈이 된다. 실제로 추 장관의 말 잘 듣는 애완견 검사들을 윤 총장 주변에 감시조처럼 포진시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줄곧 제기됐다. 물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소할 가능성은 작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사로 인정할 것 같지 않았으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고 괴롭힐수록 윤 총장의 임기는 치솟고 대검 청사 앞길 양쪽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한 숫자가 늘고 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대표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자신을 핍박하는 추 장관에게 내심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다. 퇴임 후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총장이 차기 대권으로 직행할 경우 추 장관이 자칫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또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칼럼인데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신문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던거나 아니면 제 방송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검사들, 일반 검사들 중에서는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다. 슬프다.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았던 돌 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검찰 이 커밍아웃 하는 검사들 사표 받으라 이 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러한 이 온라인상에서의 검찰들의 댓글 300개가 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예고해드렸던 대로 금주에 들었으면서 이런 온라인 선상에서의 이 검사들의 반란, 검란은 앞으로 더 확대돼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봐왔고요. 여러분들께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일제히 모든 언론들이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얘기. 이 김봉현이가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 탄원서의 핵심은 뭐냐? 전자 보석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지금 김봉현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 여권과 코드를 맞추는 그런 옥중 편지를 계속서 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전자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의 틀, 법리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 검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보석 또 이상한 궤변으로, 그야말로 궤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궤변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봉현 측에서는 이렇게 재판부에 최근에 제출한 편지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이런 이 보석은 지난 30일 날 올렸던 것으로 문화일보에서는 취재 결과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러한 탄원서 내용을, 탄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주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 보석은 안 되니까 저차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봉현 측에서도 이러한 편지 내용,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반성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미 1차 옥중 편지에서는 전자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2차 편지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할 거면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남부지검 출정 조사에서도 전자보석으로 나가게 해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횡령액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러한 이 이 보석 신청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보석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수억 원의 수임료를 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 변호사만도 20명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알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죠. 이 로펌 변호사들 수억 원을 들여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관예우 변호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자보석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보석 제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서 위치 정보